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조금 늦었지만 지난 7라운드에 있었던 두 경기를 같이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 리뷰해보려고 한 첫 번째 경기는 그 지금 화면에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울산 HD 대 FC 서울 경기고, 대전 하나시티즌 대 전북현대 경기도 한번 리뷰를 해볼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두 경기를 같이 리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좀 이유는 있어요. 제가 억지로 이어붙이는 것도 있긴 한데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지금 이 네 팀이 그래도 지금 K리그 1에서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팀들이고, 뭐 김천이 이제 이 네 팀하고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금력을 갖추고 있고, 돈을 쓸 수 있는 팀들이고, 그다음에 선수층 구성을 봤을 때 그래도 이번 시즌에 K리그 1에서 좋은 전력을 꾸렸다라고 표현할 만한 팀들인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뭐 비단 지금까지 흐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순위 경쟁을 펼칠 수 있는 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네 팀이 그래도 상위권을 달리고 있고 또 달릴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해서 이 네 팀을 같이 분석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제가 지난번에 그 주중 경기였는데 울산 HD하고 대전 하나 시티즌 경기를 봤어요. 그래서 그 리뷰를 하고 싶었는데 또 이제 타이밍이 안 나기도 하고, 했나 제가 안 했을 것 같은데 그 타이밍이 안 나기도 했고, 그 경기 매우 재밌었잖아요. 대전이 먼저 두 골 넣고 울산이 두 골 쫓아가고 결국에 이제 주민규 선수가 마무리하면서 끝났던 그 경기인데, 그 경기를 보면서도 느꼈던 점이 있어서 제가 리뷰를 할까 말까 했고, 그다음에 울산 경기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또 그 이제 이 경기 얘기를 못 하고 지나갔었는데, 그러니까 지난 주말이죠. 그러니까 울산 서울 경기를 보고 대전 전북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점들이 비슷했어요. 울산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대전에 대한 평가가 좀 비슷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버무려서 평가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 말씀을 더 드리면 이번 주말에 이제 대전하고 서울 맞대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까지 엮으면 뭔가 하나의 그래도 이렇게 조합된 이야기가 나오겠다 싶어서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전반적인 팀 전체적인 얘기가 될 것 같고, 경기 리뷰 자체보다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큰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대본을 준비하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대충 짜놓고 그냥 제 마음대로 리뷰를 하기 때문에 저도 가끔은 제가 무슨 얘기할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일반적인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시간을 보니까 벌써 잡소리를 하느라고 한 2분 30초 거의 이야기 소개하느라고 그 정도 갔는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음, 울산하고 서울 경기를 보면서 딱 느꼈던 그 어떤 경기력을 평가를 하자 그러면 이 두 팀 다 제가 보기에는 지향점은 높아요. 지향점은 높은데 아직 완성도가 높지 않다. 라는 느낌을 받는 경기였습니다. 울산과 서울의 경기는 사실상 어, 지금 현대 축구, 최근에 그 어떤 유럽에서 유행하는 축구, 뭐 남미에서 유행하는 축구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히 고급 축구, 제가 이제 고급 축구란 말을 쓰는데 좀 트렌디한 축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전방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시도하고, 제가 지금 바둑을 준비가 됐나? 네, 바둑을 준비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 팀들의 특징이 뭐냐면 볼을 뒤쪽에서 돌리는 시간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여기서 공을 전개하는 데 목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서 안정적으로 돌려서 빌드업을 차근차근 하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우리는 이 상대편을 부셔야 되는데 부시는 거는 활동량과 속도에 있다. 라고 어떻게 보면은 목표가 가 있는 팀들이죠. 그래서 약간 그 최근에 울산 경기들도 그렇고 서울의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뭐 제가 이제 편의상 여기서 설명을 같이 드리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색깔은 비슷해요. 뭐냐면 앞쪽에다가 공을 침투시키는데 이걸 그냥 흔히 말하는 요즘에 이제 빌드업을 막 세밀하게 하겠다 하면서 U자 빌드업을 통해 가지고 막 이렇게 이쪽으로 전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이쪽 전진시켰다가 종적인 패스가 들어가고 이 뭐 윙이 뛰어 들어가든 아니면 이게 측면에 나가서 패스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는 미드필더가 뛰어 들어가든 아니면 여기서 이 앞쪽에다가 패스를 넣고 이 선수가 뛰어 들어가든, 아니면 어떤 때는 최근엔 이거에 변주를 줘서 이 선수가 포지셔닝을 예를 들어서 공이 측면에 나갔을 때 이제 요즘엔 변형을 이렇게 주죠. 여기를 예를 들면 3명으로 바꾼다거나
오른쪽 풀백이 안 올라가는 거죠. 공격을 왼쪽으로 전개하고 싶으면. 그러면 여기 있는 선수가 안쪽으로, 풀백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여기 있는 측면 미드필더 끌고 들어가고, 여기 있는 뭐 센터백이 측면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울산도 그렇고 FC 서울도 최근에 김지수 선수 남겨놓고 최준을 전진시키는 형태를 좀 쓰잖아요. 그것처럼 이쪽 제일 바깥쪽에다 넣고, 그 다음에 그 윙포워드나 아니면 여기 공격형 미드필더 같은 선수들이 이쪽에서 공을 받아주려고 하면서 본인들 쪽으로 숫자를 몰아넣고, 수비들이 이쪽 본인한테 집중을 시켜놓으면 여기를 이제 풀백 선수가 들어왔던 이 풀백 선수가 언더랩을 나가는 형태를 종종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목표는 뭐냐? 그냥 서서 받겠다가 아니라 움직이는 선수 앞에 주겠다. 패스를 이렇게 해서 이 선수가 한 이쯤 뛰어 들어왔을 때 패스를 여기다 침투시키면서 전진시키고, 그래서 이쪽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 또 전진하고, 하다가 안 되면 돌아 나오지만 여기서 돌아 나와서 이거 뒤로 다시 연결하고 이쪽에다 연결 다시 해서 다시 만들겠지만 여기 들어오고 나면 또 침투하는 선수들한테 연결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전진성을 가지고 상대를 압도해서 눌러버리려고 하는 축구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굉장히 앞쪽에 그런 무게중심이 가는 축구를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제가 요즘 종종 칭찬하는 게, 이렇게 앞쪽에 무게를 두고 있을 때 중요한 건 상대를 뒤쪽으로 물러나게 할 수 있고 상대 위험지역 쪽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좀 안 좋은 팀들, 좀 안정적으로 빌드업하면서 U자 빌드업 많이 한다는 팀들을 보면 상대가 덤비지 않으면 상대가 깊이 내려가 있고, 깊이 내려가 있을 때 이 뒤쪽에서 빌드업하는 시간이 많은데, 지금 뭐 최근에 울산이나 서울이나 보면 안정적으로 점유하고 있을 땐 뒤에서 하지만 위협적으로 시도하는 것들은 이 앞쪽에 무게중심을 싣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투입해서 상대 위험지역이잖아요. 이쪽이 되면은 수비하는 쪽에서. 그럼 여기서 공을 뺏겼을 때 그 즉시 압박을 다시 시도하면서 이쪽 높은 위치에서 끊어가지고 역습을 다시 시도하는 형태. 요거를 잘 씁니다. 그래서 이거 울산도 계속 잘하고 있는 거고, 제가 지난번 서울하고 대구전 리뷰를 했을 때도 서울이 이걸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 울산하고 서울 경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이라이트만 돌려보셔도 이 높은 지역에서 끊어가지고 서로의 골문을 위협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였냐면 마무리가 안 됐어요, 두 팀 다. 제가 생각하기에 뭐 이진현 선수가 후반전에 마무리할 수 있었던 장면도 있었던 것 같고, 전반전에 이제 서울 쪽에서도 후반전에 루카스가 마무리할 수 있는 장면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결국에는 골문을 열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들은 이 높은 지역에 방금 전에 다 설명드렸던 거긴 한데, 높은 지역에서 끊어내서 슛카운터 치는 거, 여기서 찬스로 만들어내는 거는 선수들만 잘 마무리했으면 마무리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보기엔 좀 불운했고, 또 강현무랑 또 조현우 선수가 워낙 좋은 골키퍼들이고 수비수들도 이제 퀄리티가 있는 선수들이니까 이걸 잘 견제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건데, 요거 말고 침투하는 움직임을 해서 상대가 내렸었을 때도 어느 정도는 부술 수 있는 힘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 가능성들을. 우리는 상대가 내려서도 이거를 잘게 썰어서 들어갈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이거 공간을 써서 상대의 위협적인 위치로 들어가는 거야. 예를 들면 페널티 박스 안까지 진입하는 거는 서울이든 울산이든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여기 들어왔을 때 제가 요즘 종종 말씀드리는데, 여기까지 접근을 했어요. 하프 스페이스까지, 혹은 예를 들어서 측면 깊은 곳까지. 그럼 여기서 골대 앞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전개들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역량을 못 보여주고 있는 게 두 팀 다 최근에 이제 공격의 어떤 퀄리티나 지향점하고 비교해서 조금 득점이 안 나오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특히나 그게 FC 서울이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경기 내용을 보면 괜찮아요. 근데 골을 되게 못 넣습니다. 그게 지금 득점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서울에.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손을 본다 그러면, 그리고 손을 봐야만 이 두 팀이 좀 그 성적을 더 쉽게 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울산하고 서울이 가지고 있는 그 큰 틀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하는 편입니다. 이게 제가 아까는 뭐 선진 축구다, 뭐 혹은 이제 고급 축구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게 이제 울산하고 서울하고 그다음에 여기 하나 더 더해서 김천이 하고 있는 적극적이고 앞에서 하는 축구가 상위권의 축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전북하고 대전하고 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지금 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이 축구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싶냐면, 예를 들면 지금 전북이나 아니죠, 울산이나 서울이 하고 있는 축구는 흔히 말하면 자동차로 치면 이게 그 마력이 센 기통이 큰 자동차를 몰고 있는 거예요. 되게 빠르고 힘이 좋은 자동차예요. 근데 아직 운전이 좀 미숙해요. 그래서 레이스를 도는데 빨리 못 들어와요. 아직. 왜냐면 이 지금 여기 차에 타고 있는 파일럿, 그 운전수가 이런 차를 잘 안 몰아본 것 같아. 이만한 차를. 그리고 좀 차가 바뀌었어요. 기존에도 좀 이제 좋은 차, 아예 안 좋은 차 탄 건 아닌데, 이 정도 지금 힘 좋은 자동차, 이 정도 빠르게 달려야 되는 차를 타보질 않았기 때문에 조금 삐끗삐끗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잘 될 때는 코너를 기가 막히게 돌고 최대한 힘을 내 가지고 감속을 안 하고 막 돌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본인이 이 차를 몰다가도 실수가 나오니까 이제 그 기록을 몇 초씩 까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제계다에 오른 느낌은 안 드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타고 있는 차를 전술이라고 한다 그러면 전술 자체는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느냐, 이 전술에 그 모든 힘을 끌어내고 있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그게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해지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들이 쇼 카운터 치는 거, 그러니까 공격하고 그대로 전방 압박해서 뺏어서 다시 압박해서 그 공을 빼앗고 공격하는 것들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전에 여기서 본인들이 이 속도를 살려서 뒤에서 침투해 들어가는 선수들 위주로 공격을 했을 때 요거를 잘 보여줘야지만 이제 성적이 날 건데, 이거를 장착하는 못 장착하느냐, 그러니까 지공 상황에서 요거는 감독의 역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걸 못한다 그러면 사실 계속 파일럿들은 이제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축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장착하는 팀은 조금 더 빨리 제궤도에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서울이 지금 득점이 안 나오고 있지만 전 유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김판곤 감독님은 아직까지 제가 그런 건 못 봤던 것 같아요. 좀 어떤 스타일적인 거는 많이 있었지만 좀 디테일한 걸 못 봤기 때문에 될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긴 있는데, 그래도 김기동 감독님은 포항에서 세밀하게 득점을 많이는 만들어낸 축구를 했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지금 두간지치가 제대로 들어왔고, 지금 뭐 정승원이든 문선민이든 새로 영입된 선수들 위주로 앞쪽에서 그래도 힘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윌리안, 뭐 링가드, 그 다음에 뭐 그런 선수들하고 조합을 해가지고 조금 더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뭐 울산이 안 된다, 서울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예상이 조금 더 서울이 쉽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울산이든 서울이든 방향성은 좋다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내용적으로 평가를 한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서 만족할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방향성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전하고 이야기가 이어지는 얘기니까 울산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 그 지난 그 주중 맞대결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그 경기는 울산이 뭐 매우 못한 경기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게 좀 선수 개인을 좀 비판해서 죄송하지만, 그 윤종규 선수 실수가 좀 아쉬운 경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페널티킥 같은 경우는 조금 신상훈 선수한테 줬던 거, 그 장면은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리고 그 좀 불운했던 점은, 그 첫 번째 골 신상훈 선수가 굉장히 마무리를 잘했고 좋은 슈팅이었지만, 그거는 조금 사고 같기도 했거든요. 돌리다가 이제 높은 위치에서 그것도 이제 뺏겨가지고 바로 역습을 주다가 먹은 건데, 그 장면은 좀 불운했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한 골 차였으면은 울산이 조금 더 안정감을 가지고 쫓아갈 수도 있었고 뒤집을 가능성이 좀 더 컸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이제 윤종규 선수가 페널티킥을 이제 헌납하면서 좀 경기를 어렵게 끌고 가게 됐고, 두 골을 쫓아가긴 했는데, 그 사실 또 이것도 공교롭게도 윤종규 선수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결과론적이기는 해요. 근데 그 마지막에 주민규 선수 골 막는 장면에서도 제가 이제 아는 상식으로는 헤딩 클리어를 할 때 중앙 쪽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왜냐면 중앙 쪽에 떨어지면 그게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측면 쪽으로 내라고들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걸 앞으로 했단 말이야. 그 기억이 이 위치에서 헤딩해가지고 여기다 보냈잖아요. 코너킥 상이었나? 여기 떨어지는 걸. 근데 여기 보냈는데 이거를
안토니 넣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나갔으면 차라리 걷어내든가 그랬으면 낫지 않았을까요? 이게 좀 명시적인 실수, 뭐 명시적인 막 너무 나쁜 플레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겠지만 좀 아쉬운 장면이었던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울산이 좀 승점을 잃게 됐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있어서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대전이 굉장히 유리하게 경기를 끌고 갔잖아요. 첫 번째 골도 이른 시점에 들어가서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대전은 선제골이 너무나 중요한 팀이에요. 선제골을 넣었을 때 본인들이 원하는 경기 운영을 할 수 있는 팀이고 이 선제골이 안 들어가면은 이번 전북전처럼 어려운 경기를 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조금 저는 이제 수동적인 면이 있다. 중위권 축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팀인데 그 경기에서 이제 한 골을 굉장히 이제 운이 좋아서 운도 따르고 이제 잘했죠. 그 찾아왔던 행운을 잘 잡아서 대전이 잘한 건 맞는데 두 번째 골이 그렇게 터졌던 거는 조금 울산에 이제 실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 마지막 골도 조금 아쉬운 게 이제 겹치면서 대전이 잘한 것하고 울산이 못한 게 겹치면서 이제 결국에는 대전이 승리를 잡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울산도 그 경기에서 보면 전반적인 경기 운영이나 스타일 자체는 전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그 경기조차도. 그래서 저는 조금 평가를 하자면 그래도 울산 나쁘지 않다. 아직은. 예, 나쁘다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울산 팬들은 욕심이 많으시겠죠. 왜냐면은 지금 최근에 워낙 계속 우승을 하고 있고 잘 나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지금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이게 뭐 과도기라고 생각하고 이게 장착만 된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승에 도전할 만한 축구입니다. 사실 좋은 축구예요. 지난 시즌 말미에도 결국에는 흔들리던 팀을 잘 수습을 했었고 그래서 저는 울산이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동의하는 부분은 있어요. 자, 이거는 뭐 그 어떤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예전에 이제 그런 책이 있었어요. 2010년대 후반에 제가 이제 기자할 때쯤에 좀 나름대로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이름이 났던 책인데 그 일본 분이 쓰신 책 중에 이제 좌파 축구, 우파 축구 하는 그런 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좌파 축구가 뭐냐면 본인이 생각하는 뭐 이제 그냥 간단하게 이제 도식화해서 설명하면 본인이 원하는 축구, 그 감독이 지향하는 바가 있으면 그거를 관철하는 축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구를 하면서 이제 우승을 노린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그 책에서 얘기하기를 과르디올라는 진짜 좌파의 선봉장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우파 축구는 좀 실리주의자들이죠. 이길 수 있다면 변칙 전술이라든지 맞춤 전술을 잘 쓰는 지도자들이다. 하면서 이제 뭐 디에고 시메오네라든지 주제 무리뉴 같은 감독들을 이제 우파 축구라고 거기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게 뭐 딱 들어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나름대로 이제 이런 축구를 분석하는 재밌는 틀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자 그러면 김판곤 감독님은 전 되게 좌파 축구인인 것 같아요. 정치적인 색은 아니지만 좌파 축구인이다 보니까 울산이 최근에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스타일이 너무 이제 있고 그걸 많이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 본인들이 상대하는 팀들이 예를 들면 그 대전 같은 팀인데 본인들한테 맞춤이고 또 상성이 안 맞는 팀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 조금 더 수비적으로 단단하게 하고 역습하려고 하는 팀이고 앞쪽에 퀄리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밥신이라든지 이런 전진 패스가 좋은 선수들이 있다 그러면 이 팀에 대해서는 좌파적인 그런 우리가 하려고 하는 축구를 유지하겠다라는 견지도 있어야 되지만 이 팬들 입장에서 보시기에 혹은 그리고 저는 조금 이제 중도 좌파쯤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스타일이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경기를 지면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제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게 제 의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대전 같은 팀을 만났다고 하면 울산이 그냥 90분 내내 막 몰아치려고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전반전 15분 정도는 좀 안정적으로 해도 되지 않나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좀 안정적으로 하다가 힘을 몰아쓰는 거죠. 왜냐면 전방 압박하고 막 침투하는 움직임 힘드니까 조금 힘을 아껴놨다가 한 전반 15분부터 30분까지 열심히 두드려 보는 거죠. 근데 상대가 흔들린다 싶으면 힘을 한 10분 더 쓰는 거야. 그래서 40분까지 힘쓰고 5분은 조금 적당히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후반에 힘을 다시 몰아쓰는 거죠. 그런 어떤 완급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됐는데 제가 느끼기에 울산은 최근에 90분이 다 강성 일변도로 가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극접하란 얘기죠. 그러다 보니 울산이 제가 이제 스타일이 좋다고 하는 것과 별개로 경기력이 좀 기복이 오히려 나오는 것 같아요.
강강강강 하다 보니까 그걸 역이용하고 싶어하는 팀들을 만나면 조금 오히려 약점을 노출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김기동 감독님 중도자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좀 경기 운영이 좀 능숙하다는 느낌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대구전에서도 물론 이제 위태로운 상황까지 가긴 했지만 패배 직전까지 가긴 했지만 서울이 그래도 그 경기에서는 좀 대구가 좀 안정적으로 하려고 그럴 때 보면 조금 완급 조절도 잘하는 것 같고 천천히 접근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괜찮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면을 조금 울산이 본인들이 안 풀릴 때 0대 0이라든지 0대 1로 끌려가고 있을 때 그런 완급 조절을 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울산하고 대전의 그 경기가 조금 저는 울산이 못해가지고 진 부분이 있었지만 또 대전한테 팀적으로 봤을 때 좀 넓은 관점에서 봤을 때 대전한테 좀 빌미를 주는 경기였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조금 한다는 거죠. 네. 물론 대전이 잘했어요. 대전이 진짜 어려운 찬스들을 잘 마무리했고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긴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대전이 괜찮은 팀이고 저는 그래도 상위 스플릿에 지금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어쨌든 울산과 비교했을 때 그런 좀 이야기할 점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대전하고 전북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비교를 먼저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울산하고 서울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조금 힘이 좋고 마력이 좋은 차를 타고 가는데 지금 이 운전자가 조금 능숙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대전하고 전북은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은 게 여기는 울산이나 서울보다는 좀 안 좋은 차를 타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중형차, 중형차를 타고 있는데 여기는 파일럿이라고 하면 조금 다르긴 한데 중형차를 능숙하게 보는 것 같아요. 운전자들이. 그래서 어떤 때는 울산이나 서울 같은 팀을 만나면 잡아먹기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면 초보 운전인데 포르쉐를 타고 가는 사람이고 한 명은 국산 승용차를 타고 가는데 운전 30년 경력의 베스트 드라이버가 몰고 가면 누가 이길까요? 이 시내에서 도심에서 이제 어디까지 도착해 주세요라고 할 때 이분은 막 길도 잘 알아. 그리고 막 운전도 잘해. 그러면은 포르쉐가 반드시 이길 수 있을까요? 도심에서 달리는데.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대전 팬분들이나 전북 팬들께서는 기분 나쁘게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평가를 하는 입장이니까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얘기를 드려야 될 텐데 대전이나 전북이나 특징이 뭐냐면 단단합니다. 단단하고 어떤 팀한테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스타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전북은 뭐 시즌 초반에는 좀 공격적으로 하나 싶었는데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으니까 이제 중형차로 내려왔어요. 중위권 축구를 해요. 그게 이제 이번 대전전에서 아주 잘 드러났다고 생각하고 그 지난번 경기 상대가 누구였는지 생각은 안 나는데 안양이었나? 그 경기도 막 리드를 잡고 나니까 일단 이기고 보겠다고 하는 우파 축구적인 생각을 딱 보여주죠, 전북이. 이게 지금 전북이 생각하는 닭공은 아니었는데 이기면은 사실 또 할 말이 없잖아요. 어찌됐든 대전을 깔끔하게 무시점으로 잡아냈고 안양도 그랬고 승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북이 어느 정도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대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 단단한 축구를 하죠. 전방 압박을 시도하긴 합니다. 시도하지만 그렇다 그래가지고 90분 내내 주도하고 우리가 틀어져가지고 얘네를 완전 압살해버리겠다는 축구라기보다는 전방 압박도 상대 수비에서 돌리는 걸 실수를 유도해서 우리 공격하겠다는 의지가 있긴 하지만 90분 내내 강성 일변도로 가는 게 아니라 이따금씩 시도하고 안 되면 그냥 내려와가지고 수비해버리거든요. 그런 축구를 펼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울산이나 서울보다는 조금 안정적으로 우파적으로 접근하는 두 팀인 것 같거든요. 이 두 팀들이 확실히 울산이나 서울 만났을 때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선수 구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퀄리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이 두 팀이 나가는 역습들이 괜찮거든요. 속도 살릴 줄 알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90분 내내 주도하고 틀어질 수 있느냐라는 면에서는 그건 아니다라는 점에서 제가 이제 중형차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경기가 저는 대전과 전북의 한계를 같이 보여준 경기였다고 생각을 조금 해요. 왜냐면 이 두 경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대전이 경기가 되게 안 풀려 있는 경기였어요. 근데 이 경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지금 여기 6번으로 잡아놓은 전북의 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박진섭 선수가 나왔죠. 근데 이 박진섭 선수가 상당히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이게 제가 보기엔 4-4-2보다도 더 수비적으로 볼 수도 있는 4-5-1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박진섭이 움직이면서 맡았던 임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포켓을 지우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선하고 2선 사이. 그러니까 좀 옛날 축구예요, 이것도. 근데 이 선을 어떻게 지우냐면 예를 들면 주민규가 받으러 간다. 그럼 박진섭이 여기 따라가는 겁니다. 이 센터백이 따라 나오는 게 아니라 박진섭이 따라 나오는 거죠. 혹은 공이 공이 어디 있지? 네. 공이 뭐 이쪽에 있어가지고 약간 이 선수가 이렇게 보여주려 그러면 또 박진섭 선수가 따라가요. 그리고 안 돼가지고 너무 멀리 있었어요, 이 선수가. 그럼 이 선수 따라가고 박진섭이 자연스럽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대전이 이렇게 중앙 쪽을 공략을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번에 넘기는 롱패스들이 많았고 크로스가 넘어오는데 크로스 넘어올 때 한번 보세요. 특히나 후반전에 크로스가 넘어오면 박진섭 선수가 자연스럽게 홍정호, 김영빈 사이로 붙으면서 숫자를 이 중앙 수비수가 마치 3명인 것처럼 숫자를 늘려버립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박진섭 선수도 헤딩 굉장히 잘 뜨고 그 다음에 그 볼이 날라오기 전에 자리 싸움도 능숙하고 미는 거 이런 거 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헤딩 못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쪽에서 숫자를 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다시 뒤로 가거나 걷어내면 자연스럽게 여기 올라가서 여기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정적인 수비를 하다 보니까 대전이 이 중앙으로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 건데 이렇게 촘촘하게 내려선 팀들 상대로 공략 못할 때를 잘 보시면 이 뒤에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런 얘기 제가 많이 드리잖아요, 요즘에. 여기가 이제 블록을 두 줄로 쌓고 있는데 이 안에 요 위치 지금 제가 여기 아까 포켓이라고 해서 박진섭이 지우고 있다고 하는 위치나 이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갈 수 있는 선수들의 숫자가 굉장히 적어진다. 그래서 이 뒤쪽에 숫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사실상 이 한 명만 있는데 이 뒤에 이렇게 6명이 있으면 되겠냐 이런 얘기 많이 드리는데 이번 경기도 전 비슷했다고 봐요. 빌드업 할 때 보면 하창래, 임종훈 선수 뒤에 있고요. 왼쪽에 있는 박규현 선수가 공을 많이 잡긴 하는데 박규현 선수 위치가 이렇게 깊은 위치. 최근에 이제 이거를 깊은 위치에 볼을 넣기 위해서 라블 피아노를 이럴 때 쓰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센터백이 이렇게 여기 이쪽으로 바깥쪽으로 빠져서 들어가면 아까랑 패스길이 달라지는 게 패스 각도가 이 선수가 이렇게 이 위치에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센터백 위치에 있으면 깊은 위치에 패스를 못 줘요. 이 5번한테 패스 주려고 그러면 이 11번한테 잘릴 위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 길을 바꿔주기 위해서 3번이 예를 들면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 8번이 빠져버리고 4번이 위치를 일로 옮기면 아까랑 다르게 패스 거리도 짧아지고 패스 각도가 이렇게 나기 때문에 이 선수가 이거 자르는 거는 아까보다는 훨씬 어려워지거든요. 아까 패스길이 여기서 이렇게 왔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직선으로 묶어서 그런데 한 이쯤으로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잘릴 수가 있겠지만 제가 이게 좌우가 지금 휘어진 게 좀 이렇게 나서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이 선수가 가야 될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라볼 피아나를 쓰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한 다음에 뭐 광주 같은 팀들은 이런 팀들은 이 선수가 이렇게 빠져버리면 이 선수가 그냥 일로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숫자를 다시 늘려줘요. 이렇게 해서 이쪽에 깊은 위치에 침투시키고 그 다음에 이 11번을 떼어낸 다음에 5번이 전진시켜 가면서 21번을 뒤로 해놓고 앞쪽에서 이제 숫자 싸움을 다시 벌여야 되는데 이번 경기에서 박규현 선수는 늘 받는 위치가 한 이 정도에 있다 보니까 볼을 받더라도 이 11번을 떼어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8번 특히나 밥씨는 후방에서 본인이 볼 받고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선수다 보니까 뒤에 쳐져 있고 그러다 보면 전북의 수비는 여기 박진섭까지 안 그래도 내려와서 숫자가 5명이 있고 그 앞에 4명이 도와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이 대전의 숫자를 보면 앞에가 4명, 5명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공격 전개가 대체로 이 앞쪽에 때려놓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걸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여기가 전북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대전의 공격이 안 풀리게 되는 거였죠, 사실. 근데 이게 안 되면 보통은 뭐 울산이나 서울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팀들은 뭐 선수 교체를 하면서 높은
높이를 살리는 축구를 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제 이 앞쪽에 숫자를 늘리는 방향을 택하기도 하는데 그냥 그 대전 같은 경우는 신상훈 선수랑 구택이랑 바꿨나 하면서 그냥 더 높은 높이를 써가지고 여기다 그냥 붙이겠다는 형태를 좀 더 단순화한 형태를 썼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엔 전술적인 어떤 변화, 역량 이런 거를 보여주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전술적인 변화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 예, 우리는 롱볼을 살릴 거야라고 하는 전술적 변화를 주긴 했지만 이게 어떤 전술 선수 변화로 이제 팀의 컬러를 바꾸려고 한 거지 전술적인 움직임 변화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뚫어봐야 되겠다라고 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원래 우리가 하던 대로 할 건데 높은 놈 하나 더 쓸게 이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인군 여전히 그 구택을 투입을 했다지만 큰 변화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게 지금 대전한테는 좀 한계가 되는 것 같아요. 본인들보다 좀 체급이 높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나서는 팀들 상대로는 대전도 좋은 경기를 할 때가 있지만 이렇게 전북이 내려선 것처럼 애초에 지키려고 하는 팀을 상대로 하고 이번 경기처럼 또 대전이 먼저 실점을 해버리면 본인들이 앞으로 나서서 상대를 깨부셔야 되는데 그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본인들이 선제골을 올린 경기에서는 다득점도 하고 좀 좋은 내용을 끌고 가면서 이길 수도 있겠지만 득점을 못한다 그러면 어려운 경기를 할 수도 있다. 그게 저는 조금 언제나 승리를 노려야 되고 최대한 많은 승리를 따내야 되고 제가 이제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5경기에서 4승 1패를 하려고 하는 축구를 해야 되는 거지 2승 3무를 하려고 하는 축구를 하면 안 된다. 왜냐면 4승 1패를 하면 승점이 12점인데 2승 3무를 하면 무패지만 승점이 9점이거든요. 그럼 우승을 하는 팀은 4승 1패를 하는 공격적인 축구를 했던 조금 어떤 때 질 수도 있어요. 역습해서 막 무너질 수도 있지만 4번 정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팀이 돼야 되는 거지. 선취골을 못 넣을 경우에는 경기력이 확 떨어져가지고 역전하지 못하고 어려운 경기 끌고 가서 혹은 뭐 그런 팀이 돼서 2승 3무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좀 좋은 축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승하는 팀의 축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 그러니까 대전이 좀 아쉬웠던 것이고 근데 전북도 비슷해요. 전북도 최근에 이제 전반 시즌 초반에 좋은 흐름이 안 나오다 보니까 아까 그 안양전이랑 같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안정적으로 경기 운영하려는 게 눈에 보이고 우리가 먼저 실점을 해가지고 밸런스가 깨질 경우에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상황에서 밸런스가 깨질 경우에 오히려 더 경기가 안 풀리고 공간을 못 만든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되게 안정적으로 끌고 가요. 인내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전북은 오히려 우리가 닭공이고 우리가 상위권 팀이고 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기회는 언젠가 온다. 60분이든 70분이든 상대가 실수할 거야. 실수할 거기 때문에 실수했을 때 우리가 그걸 절대 놓치지 않으면 우리 지지 않을 거야 라고 뭔가 팀의 합의가 된 것 같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다릴 줄 아는 것 같아요. 더 기다리려고요. 계속 기다리려고요. 언젠가 온다라는 느낌으로. 근데 이것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승 1패하는 축구라기보다는 2승 3무에 가까운 축구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점에서 전북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 완전히 전북 팬들이 기대하셨던 것처럼 제궤도에 올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른 상황인 것 같고 아쉬운 면도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되게 실리적인 접근이잖아요. 전북한테도. 전북이 실리적인 접근을 해가지고 승점을 쌓아가고 상위권을 쌓고 최소한 아침 정도에 나갈 정도에 된다 그러면 이걸 누가 실패라고 하겠습니까? 나쁘지 않은 한 해였다. 이렇게 바라볼 것이고 또 선수들 보강하고 호액 감독이 조금 더 수를 낸다 그러면 조금 더 공격적인 축구를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번 주말에도 서울하고 대전하고 서울의 맞대결이 있는데 저는 이 경기가 또 좀 흥미롭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서울은 지금 상위권 축구한다. 여기 흰 쪽에 있는 쪽은 상위권 축구한다고 이른바 상위권 축구를 한다고 말한 팀이고 오른쪽 검정색에 있는 쪽이 잘하지만 중위권 축구를 하는 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두 팀의 맞대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이 경기를 한번 눈여겨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시즌 전반적으로 전체를 두고 봤을 때 울산하고 서울이 제궤도에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게 또 하나의 과제가 될 것이고 제궤도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언제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본인들이 주도적인 축구를 하면서 승점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는 그 승점을 자주 올리는 그러니까 흔히 4승 1패 말하는 축구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 있냐 그걸 언제 만들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궤도를 빨리 올라가면 우승의 가능성이 저는 이 왼쪽 흰 쪽에 있는 팀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그 제기도에 올라가는 시점이 뒤로 갈수록 이 중형차를 타고 안정적으로 잘 달리는 대전이나 전북한테도 우승의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시즌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재밌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전이나 전북한테도 기회는 있다. 오히려. 네. 일단 뭐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선수들의 퀄리티입니다, 사실. 네. 다들 이 득점할 줄 아는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고 골잡이들을 그래도 서울은 없나? 네, 서울은 좀 없는 느낌이긴 하네요. 그 울산도 그렇고 오히려 울산하고 서울에는 골잡이가 없는 것 같긴 하네. 확실한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골 결정력 가진 선수들이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오히려 뭐 대전에는 주민규 선수도 있고 전북에는 뭐 콤파뇨가 좀 초반에 좋았다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그래도 공격진에 좋은 선수들이 많으니까 뭐 이승우라든지 또 송민규라든지 최근에 좋은 전진우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전북은 골결정력 쪽에서 힘을 발휘해주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보고 시즌을 보면 재밌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네 팀을 같이 묶어서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좀 길어졌습니다. 한 20분 정도에 끝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 저도 이거를 영상을 2개를 찍어가지고 올리면 조회수도 더 잘 나고 좋아요. 사실 보통 그렇더라고요. 2개를 올리면. 하지만 그건 또 어차피 제가 뭐 조회수가 나와봤자 한 2천 뭐 나오고 3천 나오는데 욕심을 내봤자 뭐 돈도 안 됩니다, 사실. 요즘에는 뭐 수익이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한 2달에나 뭐 3달에나 한 번 해서 맥주값 한 번 나오는데 봐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제가 수익을 노리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시즌 전반적으로 이야기하기 한번 좋은 시점인 것 같아서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좀 리뷰가 좀 늦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저도 막 일하다 보니까 귀찮을 때도 있고 뭐 특히나 이제 월요일은 막 갑갑해요. 막 일주일 동안 일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늦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말에는 최대한 빨리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말에도 K리그와 함께 즐거운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리뷰로 8라운드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